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초조해지고 결국에는 그분은 인생 최대의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스스로 전재산 3억과 아파트 담보로 3억을 또 대출을 받고 건물 담보로 4억, 도합 7억의 빚.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그분 사신 그 분양 건물 아직도 공실이에요. 그 임대차 계약이 됐던 옆집 임차인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6개월 만에 망해서 나갔고 하나둘씩 계속해서 간판이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된 거죠. 또 나갔던 자리에 또 망한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가 또 망해서 나가고 또 망해서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옆에서 분양받았던 사람도 직접 또 문을 차렸다가 또 문을 닫아버리고 일단 뭐 처음에 제시했던 월세 450만 원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임대료였다는 걸 일단 아시게 되죠. 1년 동안 야금야금 월세를 조금씩 내려가면서 벌써 30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도 임차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450만 원 월세는 비현실적이었던 거고 430, 400, 370, 350 계속 한 달에 이자만 계속 나가니까 계속 내려줬던 거죠. 그래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30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300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또 깎아달라고 환장을 오르십니다. 이거 1년 동안 피폐해진 정신과 스트레스 정말 욕밖에 안 나왔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에 걸려있는 부동산 임대차 그 번호를 보고서 정말 나지막히 개새끼들 이런 욕을 하면서 그 임대문이 이렇게 그냥 떼버리시더라고요. 정말 힘드신 상황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 뭐 300만 원 월세 받아도 250만 원 이자 내고 나면 뭐 세금 떼고 뭐는 사실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일단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벌써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로다가 또 됐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싸웁니다. 한 30년 사이좋게 지내셨던 그 가정은 파괴가 되고 또 사모님하고 매일 싸우고 연체 몇 번 하고 신용 떨어지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해서 높아만지고 그냥 성실히 살아온 그분의 30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10평대 상가를 요즘 3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러면서 나쁜 건물주가 돼버렸으니 그 어르신 이제 어떻게 살죠? 이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신도시 상권, 신축 건물도 위험하지만 신도시 상권의 신축 건물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속된 말로 한 2명의 임차인, 3명의 임차인만 망했다 나가고 망했다 나가면은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최소 5년 이상은 안정이 되는 걸 보고서 그때 다시 분석을 해도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양 건물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거는 절대로 분양 건물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분처럼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으신 분양주들 요즘 너무 많이 보입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분양 건물은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동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느 헬스장의 도산, 시설 사업의 한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신도시의 헬스장, 전국에 요즘 신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신도시에 헬스장을 차리신 분이 있습니다. 실평수 35평,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헬스기구 포함해서 시설비로 총 8천만 원을 썼고요. 시설비 외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1천만 원. 남편과 와이프가 직장생활 뼈 빠지게 해서 모은 돈 7천만 원에 대출 5천 합해서 총 1억 2천 투자. 2년 만에 적자 매장. 권리금이라도 조금 건지려고 1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유지를 하려고 했지만 빚을 낳고 권리금이 나발이고 3년 만에 내낀 투항을 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3개월의 월세와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문을 닫더라도 그 월세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이 3개월이 남아서 그 월세와 마무리를 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애초에 임대차 들어가기 전에 깔끔하게 됐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그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남은 계약기간 3개월 월세와 원상복구 철거 그리고 기타 세금 내야 되고 직원들 4대 보험 처리 이런 걸로다가
망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추가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망하는 시점에 현재 총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헬스장 만 3년 운영해서 지난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 다 날렸고요. 초기 대출금 5천에 적자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받았던 추가 대출 그게 2천만 원 마무리하면서 또 1천만 원 추가 비용 발생으로 총 8천만 원의 최종적인 빚 발생. 안타깝지만 실제 얼마 전 목격했던 망하는 집의 최종 상황입니다. 망한 헬스장 사장은 이자라도 갚으려면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가슴 속에 무언가 응어리를 하나큼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는 창업을 하겠다는 희망을 품기는 아무래도 힘이 들 겁니다. 어떤 책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경험적 소매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소매업이라고 하면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가게들이나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대형마트도 포함이 되겠지만 온라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직접 가서 직접 내가 가서 소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경험적 소비 그런 거를 통해서만 매출이 일어나는 업종을 경험적 소매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적 소매업의 범주에는 방금 얘기했던 헬스장, 독서실, 만화방, PC방, 키즈카페 이런 것 등을 찾을 수가 있겠죠. 경험적 소매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설을 꾸미고 그 시설로 수익을 얻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해놓으면 특별한 경쟁자가 없으면 꾸준하게 다른 업종보다도 힘도 덜 들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경쟁자가 없었을 때 이것을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나눠 먹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예전에 어느 PC방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이 PC방 입지를 고를 때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오래되고 평수도 30평에서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PC방이 3개에서 4개 정도 몰려있다면 그 가운데다가 100평 정도 최신 인테리어로 하나 오픈하게 되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 조그만 PC방이 잘 되는 거 일단 잘 된다는 거 보여주면은 거기에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고 최신으로 해놓으면은 무조건 대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똑같은 이용료에 규모도 좋고 PC 사양도 좋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깨끗하면 그리고 손님들이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것만 고객들한테 설명을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대한민국 개인 PC방들이 지금은 모두 거의 없어지게 되고 프랜차이즈 대형 PC방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규모와 인테리어를 넘어서 이제 먹거리까지 거의 분식집 양식의 서비스를 하고 키오스크 같은 자동 계산 방식 그런 첨단 편의 기능을 탑재하는 등 경험적 소매업으로서의 PC방은 지금도 진화 중에 있습니다. 만화방이 프리미엄 만화 카페가 되고 동네 음침한 독서실이 깔끔한 카페풍의 프리미엄 독서실이 되고 동네 방광장, 트램폴린으로 놀고 있는 애들 놀이시설이 프리미엄 키즈카페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헬스장이 처음 생겼을 때는 월 수수익이 한 4, 500 정도 그 정도로 수익이 꽤 좋았던 헬스장이었어요. 신도시였기 때문에 젊은 주부들도 많았고 운동할 곳도 적었기 때문에 그것에 올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발달할수록 아파트 입주가 많아지고 운동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요. 그래서 기존 헬스장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까 손님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미리 자리 잡고 있던 기존 헬스장은 새로 입점하는 헬스장의 타겟이 되고 맙니다. 새로운 예비 헬스장은 기존 헬스장을 이기기 위해서 평수도 더 넓게 구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최신으로 깔끔하게 하고 주차도 쾌적한 곳에 그런 곳에 입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기존 헬스장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게 동일하게 가격 책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 헬스장을 다니던 고객들은 이제 그동안 다니던 곳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노포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집들이 그 집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지만 예를 들어 내가 10년 동안 다니던 목욕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10년 동안 다니던 목욕탕이 있는데 새로 찜질방처럼 최신 시설로 생긴 목욕탕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내 단골은 10년 된 목욕탕이라고 해서 거기를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평수가 크다는 거는 기구들이 더 많아서 운동기구 선택의 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테리어가 더 예쁜 곳이 끌리는 것은 또 사람의 본능이죠. 게다가 주차까지 편하다면 굳이 기존의 좁은 주차장에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5분 더 멀리 가더라도 아무래도 차되게 시원한 주차 타워가 있는 곳을 선호할 겁니다. 가격까지 동일하면서 모든 면에서 앞선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지게 되는 것이죠. 창업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권 파악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는 상권이나 경쟁업체 분석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매장 안에서만 노력하려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기 위로를 하면서 막연히 잘 되겠지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쟁자가 들어오고 상권과 경쟁업체를 분석하고 현재 나의 상태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그 뒤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업체보다 무엇을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은 경험적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계속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망한 헬스장이라고 한다면 우선 상대방보다 내가 가진 장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시설이 좋고 나보다 크고 내가 쟤들보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쟤를 이길 수 있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죠. 우선 상대방보다 규모가 작고 또 오래된 건물, 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경쟁업체보다는 오래된 건물이죠. 예전 건물에다가 또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일단 가장 장점은 상대방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면 1차적으로 가격 할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 할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의 매장에 오래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한 달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경쟁업체와 같은 가격이지만 2달을 등록하면 한 달을 무료로 준다든지 1년을 등록하면 친구는 6개월 공짜 이런 식으로 한 번 등록하면 상당 기간 다른 곳에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이라면 큰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규모의 업체는 기존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따라하지 못하죠. 또한 작은 건물이니까 주차가 일단 불편하죠. 큰 주차 타워 있는 건물보다는. 그렇지만 밤에 영업을 해서 만약에 심야 운동이 가능하다면 퇴근을 늦게 하는 지역민이라면 아무래도 무조건 이곳을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저녁에 퇴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심야에 운동할 곳이 있다면 그곳을 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심야에는 주차 단속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주차 단속도 안 하고 카메라도 꺼져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심야에 운영을 했을 때 주차가 불편하다는 단점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한쪽에 3평 정도만 떼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아기 매트와 빔 프로젝트 그리고 간단한 주방 요리가 있는 키즈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이곳에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눈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불안한 엄마들 그분들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곳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가 작으니까 애들 노는 모습도 가까이 보이고 나는 운동하고 눈에 보이니 안심하면 운동하고 헬스장에서는 또 엄마가 또 샤워할 동안에는 헬스장 사장님이 그동안 애기를 잠깐 봐준다면 이것도 작은 규모의 헬스장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장사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회원들의 운동하고 난 다음에 건네는 직접 우린 건강차 한 잔이라든지 이런 건강을 챙기는 운동과 건강차 이것만으로도 정을 느끼고 단골을 유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은 가게 살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망하기 전에 미리 이 정도라도 모아냈다면 빚이 이 정도까지는 안 늘었을 거라는 안타까운 뒷북을 쳐봅니다. 어차피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버는 그런 경험적 소매업은 손님들로 채워줘야 돈이 됩니다. 만일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경험적 소매업을 현재 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은 항상 하고 살아야 지날수록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 한 번 망하는 모습에 내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교훈이 돼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적 소매업을 획득하시려는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표직이었습니다.
되죠.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얼마 전에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때문에 급속도로 망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죠. 자영업자, 특히 외식업 자영업자분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버티는 자영업자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어렵다는 얘기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망한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요즘 자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일단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창업을 알아보고 실제 오픈을 하게 되면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나옵니다. 안 그래도 빡빡한 자금으로 준비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금액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금액들을 미리 이야기해주면 창업을 주저하게 될 거고 창업을 주저하면 그 영업사원들도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발생할 금액을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안 가르쳐줍니다. 이 사장님은 가진 돈이 5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2천만 원은 빌린 돈이었고 남는 건 물장사라는 생각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완전 인생을 올인해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술집 프랜차이즈를 하기로 합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을 만났을 때 일단 그 자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여곡절 끝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알아보게 됩니다. 보증은 3천만 원짜리 조그만 가게를 얻고 시설비가 총 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남은 2천만 원에 모자란 금액 3천만 원은 본사와 연결된 주리업체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면 오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뭐 자세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도 모자라고 무이자로 대출도 해준다고 하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하기로 합니다. 장사는 목이 좋아야 한다고 하지만 목 좋은 곳은 다 권리금이 붙어 있으니 본사 영업사원은 새로 생긴 상권에 그래도 대로에서 보이는 곳을 추천해 주었고 옆에 파리바게뜨도 있고 건너편에 유명 커피 브랜드도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평도 안 되는 가게인데 가게 임대료가 350만 원이었어요. 35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어떻게 내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다른 가게도 좀 더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본인도 직접 발로 뛰어가며 가게 자리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뒤로 들어가니까 임대료 200만 원에 평수도 20평 정도 돼서 가게가 참 이쁜 가게를 발견을 하게 되고 본사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게 되죠. 그리고 이 가게 어떠냐고 본사 영업사원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사 영업사원은 단칼에 말을 자르게 됩니다. 이왕 장사하는 거 조금 더 비싼 자리더라도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지 왜 이런 자리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내가 소개했던 350만원짜리 가게 곧 나가니까 지금 바로 가게 하기로 걸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나가시더군요. 얼떨결에 그날 가계약금 10%를 걸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맹 계약을 맺고 시설 계약을 하는데 영업사원 말만 믿고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별도 비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선 평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본사 시설 금액이 5,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새 건물이다 보니까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바닥을 다지는 공사를 해야 한다고 2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새 건물이다 보니 천정이 지저분한 걸 타일로 붙여야 된다고 그 공사비가 3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전기 분전반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몇십만 원이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오는데도 1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고 용량 추가하는데도 1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테라스를 깔려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 돈도 늘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2천만 원이 늘어났고 총 7,500만 원에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한다고 10% 부가세를 끊으니 8,350만 원. 8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더 이상 돈이 없는데
되겠다 싶어 대출을 알아보니 본사 영업사원이 이 금융권을 소개시켜주고 신용을 따져보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3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습니다. 3천만 원 대출 받는데 100만 원은 수수료로 원천 징수당하고 8%의 이율로 대출을 받습니다. 시설비를 주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은 1,000만 원도 안 되고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냉난방기를 들여놔야 하는데 냉난방기 2대 사는데 600만 원, 거기에 실외기를 놔야 하는 자리가 멀어서 설치비가 200만 원, 도합 800만 원, 3천만 원 대출 받은 것도 다 없어집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350만 원으로 얻은 가게의 부동산 복비, 환산금액으로 따져서 0.9%가 350만 원인데 많이 깎아줘서 300만 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본사 영업사원이 알아서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다 갑자기 부동산 업자가 나타나더니 복비를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줘야 한다니 안 줄 수도 없고 부동산에 30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 돈도 마누라한테 욕먹으면서 빌린 돈이고 본사에서 초도 물품비로 35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 돈을 안 넣으면 물건이 안 들어온다고 슈퍼바이저가 이야기를 하니 다시 마누라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350만 원을 추가로 빌립니다. 이미 오픈하기 전에 정신은 이미 피폐해졌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눈에 보이는 건 없게 되죠. 그리고 오픈날부터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사게 되니 금방 몇십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고 이제 들어온 알바들 자기가 바로 그만두더니 알바비 달라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카드론으로 대출받아서 알바비를 주게 되죠. 그 사이 집에서는 생활비를 달라고 난리치고 아쉬운 대로 카드로 먼저 쓰라고 하고 카드론 대출받은 거 좀 주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장사를 하는데 알바들은 내 맘처럼 안 움직이고 아직 손에 안 익어서 손님들 몰아닥치면 컴플레인에 날이 갑자기 쌀쌀이니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손님은 하나도 없고 직원들 노는 꼴 보면서 밥값 나가고 이러다 다음 달을 생각하니 더욱 막막해집니다. 월세 내는 날은 어찌나 빨리 오던지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월세 350만 원에 관리비가 100만 원이 더 나오는데 이럴 수가. 무슨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 공용관리비가 특히 많은 복합 건물이라서 내가 쓴 것보다 더 나오더군요. 부가세까지 합해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 달에 임대료 명목으로 나갑니다. 사람은 안 구해져서 현금으로 사람을 쓰게 되니 파출 하루에 10만 원씩 줘야 되고요. 안 그래도 적자인데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 그야말로 정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식재료비 줄 돈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주문 넣고 어제 썰어놓고 못 판 양배추가 아까워서 다음날 손님상에 내놨다가 손님한테 컴플레인 들어와서 또 안 좋은 소문 듣고 무이자로 주리업체한테 대출받은 3천만 원 15개월 할부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고 신용대출 받은 거 3천만 원도 원금 함께 150만 원씩 나가고 시작부터 임대료는 밀리면서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하고 집에서는 생활비 독촉에 왜 창업을 했냐고 욕은 욕대로 먹고 또 싸우고 손님도 없어서 알바 한 명 두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매출은 고작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곧 내가 처음 찾았던 뒷골목에 임대료가 낮은 그곳에 경쟁자들인 새로운 술집들이 속속 들어오고 내 매장만 대로변에 덩그러니 있고 우리 옆에 들어온 휴대폰 가게는 우리 매장보다 무려 월세가 100만 원이나 낮습니다.